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금일 토론이 있었죠. 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유튜브 하다가 뜨더라고요. ABC였나? 아마 미국 그 채널에서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민주당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해리스라는 저 인물이 얼마나 논리적일까 그런 것을 좀 위구심을 갖고 봤었는데요. 뭐 여러모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결 구도는 트럼프하고 힐러리였는데, 여러모로 이제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힐러리에 비해서 해리스가 굉장히 월등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비약도 없고 굉장히 논리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급작스럽게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됐지만은 이번에는 트럼프가 2016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선에 도전했을 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공화당조차도 사실 트럼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공화당도 어쩔 수 없이 뭐 폭스사라든지 이런 채널에서 뭐 밀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표로 보니까 트럼프의 원로주의를 선호하는 전형적인 미국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당선이 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뭘로주의냐라고 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국민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가 말하는 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이게 과연 통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많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자극적인 슬로건과 워딩을 하면서 미국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면은 그간 4년 동안 해왔던 행적들이 우리가 2016년도에 믿었던 트럼프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반사 이익으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배수진인데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해리스가 수혜를 좀 받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저도 풀로 그 영상을 본 건 아닌데요. 뭐 보다 껐다가 그렇게 좀 했습니다만,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뭐 LGBT라든지, 여기서는 LGBT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리스는 LGBT라는 단어보다는 되게 멍청한 단어예요. LGBT라는 말을 하는 순간 LGBT는 특정한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언급을 했었을 때는 그와 논외되는 제외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표를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저는 그런 힐러리의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가 됐는데 요번에 해리스는 워딩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논리 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녀를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바바바박 다 반박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했던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워낙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총명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화당인 이 트럼프를 좀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기보다 민주당을 싫어해요. 트럼프 쪽을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승부사로서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어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암살 사건이 미수로 그치고 암살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갔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순풍이 불었죠. 시장은 확신을 좋아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막 바뀌는 것보다 그게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둘 중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결국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물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전 누가 되든 솔직히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조금은 상관 있어요.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비록 제가 하나도 홀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뭐 50보 100보예요. 정치적인 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제 인생을 뭐 밥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지 저 사람들이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나름의 해안을 각자 이렇게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페드에서도 잭슨 미팅 이후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확정인데요. 금리를 얼만큼 인하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금리 인하가 이번에 상승대에서도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감기 이후로 흐지부지 돼 버리니까 우리는 갑자기 더더욱 금리 인하를 외치게 되었죠.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유튜브에 금리 인하 경제 위기 이렇게 치잖아요. 심지어 저는 금리 인하밖에 치지 않았는데 바로 뒤에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딸려오더라고요. 언제는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 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요즘엔 또 유튜브나 뭐 뉴스 미디어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각자 의견이 또 다른 거고 이런 키워드를 또 이용해 가지고 어그로를 끌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투자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 사람들이 판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뭐 외줄타기 하듯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포지션을 잡거나 이상한 스텝을 밟았을 때 그게 또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4년, 3년 참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은요. 금리가 인하돼서 그게 0.25가 됐었을 때 반응, 0.5가 됐었을 때 반응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큰 그림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ETF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ETF 비트코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작년 사이클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갬블링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레스 갬블링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맞게끔 성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직관적인 블록체인만 올라갈 것이 아니고 밈코인 같은 그런 코인보다 그리고 누가 더 빠른지 레이어 1에서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판가름만 하게 되는 그런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길게 봐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를 시장 조사와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더더욱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좀 같이 길게 하자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멘탈이 뭐 나갈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힘든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조회수는 더 안 나올 거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누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들었을 때는 힘나지만은 영상 끄면은 또 지옥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특히나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즉각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계속 이런 스탠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건 다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저는 원래 이러려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자구책이 있겠죠.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골드러시로 봤었을 때요. 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ETF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그런 사업을 했었을 때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큰 리턴을 기대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드러시 때 어떤 기회가 있었죠? 숙박업체들, 의류업체들 다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인데 물론 그때는 이제 해외여행이 뭐 지금처럼 쉽진 않았겠지만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온 사람이 골드러시 때 큰 돈을 벌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몇백 달러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비자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걸 대신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뭐 동유럽, 남미,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이런데 공장이 하나 지어졌었을 때 여행사가 큰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거고요. 숙박업체, 아웃소싱들, 뭐 이제 장비를 조달한다든지 인력을 조달한다든지 굉장히 큰 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비트코인은 기업하고 기관하고 국가하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 이제 백서가 나왔을 때는 엘리트 관료주의, 엘리트가 갖고 있었던 머니 시스템에 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가 이런 머니 시스템을 결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아니 갑자기 뭐 기관이랑 같이 가야 더 잘 맞는 시스템이다? 약간 제 말이 어불성설 같고 뭔가 좀 사토시 정신에 위배되거나 달라지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무리 비트코인을 굉장히 소량의 인구,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 정도의 인구력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 금융기관에서 이어줘야 돼요. 그 제도권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머니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키울 것인가 구상하는 것이 바로 기관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 다크 웹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뭐 이상한 물건들을, 제가 이상한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상한 물건들이 거기 엄청 많았어요.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쓰더라고요. 뭐 그 게임 아이템부터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제 그 사무라이 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중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작은 사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예요. 업비트나 빗썸,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그들은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생태계가 좀 더 커졌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은 과정으로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더 커져 나가는 그런 과도기가 됐어요.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이제 승인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밑에서부터 베이스가 갖춰지고 빌드업이 됐을 때는 개개인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가 필요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머니하고 돈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면 국가 금융기관이 개입을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밟아가고 있는 와중에 BTC-Fi 같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타이밍이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개입하는 이 시점이 가장 이제 적합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발언을 했었던 거고요. 개인 투자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은 그때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포텐셜이 정말 크게 터진다. 그게 가격이든 인프라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비트코인 인크립션인가요?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랙탈 뭐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렌드가 계속 막 바뀌는데 저도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쉽진 않다 보니까. 할핀리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하고 최초로 이제 메일도 뭐 몇 번 주고 받았고 버그도 이런 거 픽스를 해주고, 자기 말로는 뭐 70개 80개의 블록을 채굴했다라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사토시 나카모토랑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전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검증자,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어쨌든 오픈소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할핀리의 말도 그렇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의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검증자가 만들어 놓은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 오픈소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웹이란 말이에요. 웹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몫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저희한테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승자고, 이 오픈소스 안에서
무엇이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었던 이제 국가 세력들 또는 이제 엘리트 사회들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일단 보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체계가 잡혔는데 이걸 갖고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가장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이제 뭐 탭루트 같은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다양한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이따금씩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극단주의자 분들은 그런 것들을 쓰레기 취급하죠. 개인 취향은 존중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그들이 마음대로 비트코인 오픈소스는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의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디파이를 하는 행위, 비트코인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고 이것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끔씩 이제 이 크립토에 왜 들어왔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나는 돈 보고 왔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크립토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림, 그다음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 나는 이런 것들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혹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솔직해 보이고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탁 말린 그런 말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저렇게 나는 돈 보고 왔어. 그리고 이런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크립토 업계에서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나를 해코지할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터프하고 근데 그 사람하고 제 여생을 함께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 나와 같이 이 크립토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같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뚝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 제 생각은 지금도 그렇고 확고하거든요. 저는 이 크립토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꼭 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발굴하는 것에서 희망이나 또 행복감도 느낍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거든요. 전자처럼 뭐 그렇게 무조건 돈만 본다.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었을 때는 허상이다. 그거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좌시하거나 하대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전자보다는 후자. 이야기하면 좀 낭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인가. 저는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왔던 그런 정신,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남겨왔던 유산들이 인문학적으로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가 염원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본받고 싶고 파이랩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그 중에 사토시 나카모토 정신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투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봤었을 때는 과연 그럴까? 그거는 저도 아직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돈이 되는 것만 본다? 전 그 사람이 정말 뭐가 잘못됐냐면 제 게임을 비유를 해볼게요. 게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했었을 때 감흥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도 되게 잘 돼 있고 퀄리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많이 쏟아 부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막상 게임을 해보면 게임이 맛이 없어요. 게임이 주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게임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문학이 많이 결여된 것들이 있거든요. 돈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게임들을 갖고 다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어떤 그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그 자유도를 갖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자유에 대한 의식은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거예요. 왜냐면 게임을 좋아하는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그 게임에 그런 영혼이 담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그 피아노를 좋아하고 피아노를 칠 때 그 영혼이 담겨야 그때 그 음율이 더 살아나는 거잖아요. 뭐 전 음악에 1도 모릅니다. 근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만 보고 투자한다? 말은 멋있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과는 별로 이렇게 함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파이랩도 방향성을 봤었을 때 분명히 블록체인에 대한 염원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비트코인 파이낸스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이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감히 개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것을 투자하는가 좀 상기시켜 보려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됩니다. 걱정도 많이 되는데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걱정도 되고 최근에 좀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초심을 많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하루라서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